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일요일 뉴스의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압박했고 민주당은 안보를 정쟁화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감사원은 해경과 국방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유족들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정무직 인사들의 거취 논란이 신구 권력 충돌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야권은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여권은 전 정권에서 코드 인사로 임명된 인사들은 퇴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6개 일정을 소화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광폭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정을 크게 늘리면서 김 여사의 일정 관리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공개 행보를 자제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지자들을 만나면서 당대표 출마 명분 쌓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빠르면 이번 주 이준석 대표의 정상남 의혹 등에 대한 징계 심의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내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합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관옥 정치연구소 민희소장,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소식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된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기존의 정부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새 정부 들어서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기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그 내용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와 국제사법 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으며 보안 확인 3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정부는 뒤늦게 이렇게 유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입장 번복을 했죠. 지금 보면 2020년 9월이었습니다. 이 인천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이대준 씨죠. 공무원 이대준 씨. 그 당시에는 이제 자진 월북이라는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얼마 전에 이 입장이 완전히 번복이 됐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요. 차장님, 지금 보니까 일부 보도가 나왔는데 이 자진 월북이라는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될 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어떤 지침이 있었다. 이런 의혹을 담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당시 그 해경이 중간 수사를 발표할 때 이것이 이제 사실 전체적인 어떤 진실이 규명되기 전에 중간 정도의 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을 이 해수부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중간 수사 발표를 했고 그 과정에 이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이제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네. 만약에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수사 결과에 대한 어떤 당시 청와대의 어떤 그 외압이 있었다라는 어떤 하나의 정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 명백히 밝혀내야 될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태경 의원은 짜맞추기 수사였다라는 내용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원래 해경이 정권 바뀌기 직전에 저한테 사실 양심선언을 했어요. 저희 의원실에 와서 수사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 시작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는 거죠.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 공무원이 문제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과장하거나 아니면은 선별적으로 유리한 것만 이제 불리한 증거도 있고 유리한 증거도 있는데 월북 몰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증거들만 뽑아가지고 발표를 한 거죠.
네, 지금 같이 목소리를 좀 들으셨는데, 그러니까 수사하기 전에 이미 결론이 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수사가 어떤 프레임에 짜 맞춰진 것이었다라는 주장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건 하태경 의원의 얘기인 것이고요. 지금 얘기와 그 당시에 2020년 얘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월북을 주장했던 부서가 네. 해경과 국방부였어요. 그런데 근거가 있습니다. 해경은 뭐 예컨대 신발을 슬리퍼를 벗고 갔다, 뭐 조끼를 입었다, 뭐 빚이 많았다, 뭐 그다음에 가판의 높이가 있어서 자연적으로 유실이 되기 어렵다, 뭐 등등의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월북의 어떤 가능성을 높였던 것이고, 국방부는 SI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특수정보. 특수 정보를 통해서 확인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합참 의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월북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확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황을 갖고서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해경은 해경대로 이 월북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네. 엊그제 오늘 계속 나오는 건 해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방부가 얘기를 해서 그냥 우리는 따라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지금 같은 부서에서 완전히 2년 사이에 두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다른 얘기가 나왔는지, 무엇이 바뀌어서 월북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만약에 월북이 아니었는데 월북이라고 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군가는. 네.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네. 누군가의 책임이 있다는 것도 함께 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선일보에서 나온 그 기사는 네.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이거든요. 만약에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이 그런 어떤 전화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수사를 하게 했다면 그 자체로 국기문란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지만 지금 해경 그 당시에 간부는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장면이 계속 이 확산이 된다 그러면 국민적인 어떤 논란, 이 소모적인 어떤 장면들이 이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3분의 2가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하면 네. 사실은 정보가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NLL 그 사건, 즉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언급이 있었다, 들여다보니까 사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논란을 마구 이렇게 확대 재생산시키기보다는 조기에 이 문제를 정리하려면 네. 그 문건을 들여다보는 것이 좀 맞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왔는데, 그 정황들 지금 이제 유족들이 주장하는 건 이런 거죠. 그 정황들 중에서 몇 가지, 자진 월북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발표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인 겁니다. 저도 저번 주에 이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출연을 했었는데, 다시 뭐 월북 이런 정황이 나왔다, SI에서 나왔다, 이런 것들은 이 망망대에서 총부리를 이렇게 겨눈 상태에서 뭐 거짓말을 당연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살기 위하면 무슨 짓을 못 하겠느냐, 뭐 이런 반론도 가능한 것이고, 뭐 방수복이 이 추운 바닷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방수복을 입어야 되는데, 방수복도 나중에 실종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이 선실에 그 방에 남아 있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황들을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이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유족 측에서는 우선 문재인 전 대통령, 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뭐 이렇게 고발하겠다, 이런 언급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쟁점이 있는 건데, 첫째는 왜 월북이라는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월북으로 거의 그 판단을 해서 국민들에게 발표를 했는지, 두 번째는 최소한 6시간, 대통령이 알고부터 3시간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 문제입니다. 월북 그 증거와 관련해서는 2년 전과 지금 달라진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달라진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증거들이 나온 거죠. 대통령실에서 항소를 포기하면서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무궁화 10호에 같이 탔던 그 동료 그 선원들이 하는 말이, 아니 이대준 씨가 북한에 그 월북을 했을 리가 없다, 북한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전혀 그런 징후가 없었다는 중요한 증언이 2020년 당시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방수복 문제인데, 당시 수온이 20에서 21도, 우리가 목욕탕 가면은 온탕이 한 38에서 열탕이 한 42도 정도 되고요. 20도는 냉탕인데 20도도 차가워서 잠시도 못 들어가는 분도 있을 정도예요. 가을에 21도 수온 바다에 가면 3시간이면은
저체온 쪽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방수복을 그대로 자리에 가지런히 놓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그 월북을 시도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면서 왜 월북으로 그때 당시 단정했는지 그걸 밝혀달라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북한으로 흘러가가지고 북한군이 발견한 것부터 6시간 뒤에 사살이 됐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부터 3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사살이 됐습니다. 그러면 6시간이든 3시간이든 정부가, 예를 들어서 청와대 그 대변인이 나서가지고 우리 국민 한 사람이 그 사고가 나서 북쪽으로 표류했으니까 북한 당국은 구조해서 송환시켜 달라, 이렇게 하거나, 그거를 통일부 그 대변인이 해도 되겠죠. 그렇다면 북한은 우리 그 언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진 않아도 그걸 사살해서 소각은 안 하겠죠. 특히 우리 정부가 발표를 하면 그거는 대한민국 뉴스뿐만 아니라 CNN 등 전 세계 그 언론이 보기 때문에 다 주시하고 있을 텐데, 그거를 북한이 저런 만행을 저지를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과연 우리 정부가 뭐 했는지, 청와대가 뭐 했는지, 대통령이 뭐 했는지 그걸 알려달라, 유족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유족들의 이런 판단 속에서 사실 정부의 이런 결과가 발표되면서 누구보다도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부인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변에서 알듯 모르던 저희 가족들을 일단 국가에서 월북자 가족으로 이렇게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스스로 이직되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과 저는 거의 특별한 일이 아니면 나가지 않고 집에서만 거의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목소리 함께 들으셨고요. 이어서 이 부인의 이 월북이라는 목소리들이 2차 가해다라는 그런 목소리 한번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월북인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당시 왜 그렇게 월북장을 했는지, 왜 사람을 살리지 못해놓고는 월북이라는 그 단어로 모든 것을 포장하면서 월북으로만 몰고만 갔었는지 저는 묻고 싶고요. 저는 솔직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오늘 계속해서 기사로 제가 읽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월북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시면 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를. 그러면 저희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증거는 보여주지 않고 월북이라고 막 주장을 하시면 저희한테 2차 가해 하시는 거거든요. 네. 다시는 그 입에 월북이라는 단어를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에 단어에 울림이 있는데요. 다시는 그 월북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를 함께 들으셨는데, 사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목소리를 또 이어서 짚어보자면,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수사 결과를 반박하면서 월북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사실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의아한 지점은, 사실 어떻게 같은 상황을 두고 2년 만에 해경과 국방부의 판단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일 것입니다. 사실 상황은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당연히 판단만 갑자기 2년 만에 똑같은 해경과 똑같은 국방부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판단 자체가 완전 180도로 뒤집힌 결과가 나오다 보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한 정부의 어떤 부분을 신뢰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가족분들을 위해서는 진실이 규명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이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시도나 어떤 생각 자체도 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유가족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당시 2년 전에도 분명히 종합적인 정보 분석을 통해서 월북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왜 2년 만에는 그 판단이 바뀌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국민의 이 목숨이 앗아가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정쟁으로 이것을 이렇게 가져가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이 사건으로 고통받았던 건요, 유족뿐만이 아닙니다. 그 동료들도 있습니다. 동료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해가지고 또 이상한 쪽으로 또 휘말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 대해서도 이야기 사실 하기도 그렇고 입장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직원들도 병원에 많이 다니고 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많이 당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네, 지금 보면 이 남북 관계 민감한 사안인데다 정치권 공방까지 이어졌던 만큼 이 공무원들의 스트레스도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이대준 씨의 동료들은요, 이 피살 사흘 뒤에 이 해경 조사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월북 발표가 중간 조사 결과 발표로 이제 나오게 되자 의아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같이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경찰은 강수복이 사망자의 방에 있었다는 점, 강수복이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숨기고 해경에서 월북이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성에 로프 쪽에 슬프 있었고 정확하게는 제가 보지 안 했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조사한 내용으로는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구자홍 차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기자의 시각으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무궁화 10호 선원들의 어떤 진술 조서나 그리고 이 전까지 판단 근거가 됐던 증거들을 봤을 때 이렇게 증거가 이렇게 판단이 번복된 배경이 될 만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시 중간 수사 발표에서 이제 월북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월북이라고 판단한 근거 이외에 새로운 정황과 증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정 변경이 어느 정도 좀 생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어떤 동료들의 증언, 네. 특히나 이 잠수복이 집에 그 방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중요한 증언. 만약에 이것을 당시에 그 하나의 증거 자료로 채택을 했다라면 중간 수사 발표에서 월북이라고 단정하는 발표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내용들은 그러니까 월북이 아니라는 것을 그 입증할 만한 여러 가지 증언이라든지 네. 어떤 상황들은 배제가 되고 월북이라는 어떤 SI 감청을 통해서 월북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월북으로 추정해서 발표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미흡한 수사였고 왜 월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언과 어떤 자료, 정황들이 배제가 됐었는지 혹시라도 그 과정에 어떤 청와대라든지 다른 기관의 어떤 의도라든지 외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이제 이런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아마 진실 규명, 진상 규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보면 저희가 이제 당시 월북 판단 근거로 삼았던 내용들 저희가 이제 준비해서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 외에도 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다 정황 증거일 수 있고 마지막에 월북 의사가 표현된 정황이 식별된 점 저기에 대해서 SI에서 진짜 들었다고 하니 정황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하손 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월북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국민이 기망을 당한 거거든요. 이건 누군가가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네. 사건의 어떤 진실이 분명히 규명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건의 본질은 사실은 표류를 했던 월북을 시도했건 간에 북한은 총살을 했고 그리고 소각을 한 만행을 저지른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의 사건의 본질인데 지금 우리의 논쟁은 그것이 월북에 의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표류에 의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의 본질이 살짝 벗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굉장히 소모적인 그런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밝히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지금 가장 이 판단의 근거가 명확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기록물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관련한 어떤 정보,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죠. 지금 안보상의 어떤 첩보를 얻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노출될 수 있어요. 이걸 만약에 공개한다면.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적인 어떤 분열, 소모적인 논쟁이 더 우리가 아는 것을 통해서 없애는 것이 중요하느냐. 아니면 그냥 이것을 묻어두고 우리 첩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를 판단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상황 속에서는 첩보의 시스템을 어느 정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국민들이 알아서 실질적인 진실이 규명이 돼야 되는 장면 아닌가. 그래야만 이 문제의 어떤 본질적인 해소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은 약간 소모적 논쟁이 될 수 있고 약간 핀트가 이렇게 방향성이 좀 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정황 증거를 판단할 때 그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여러 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들 이런 것과 연관이 됐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판단. 그렇죠. 판단을 하는데 2020년 9월 21일과 22일 상황을 자세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넓게 보면은 어떤 흐름에서 이 문제가 나왔는지 우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2019년 2월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 관계, 미북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해를 넘겨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3개월 전 6월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개성에서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이 일어납니다. 남북 관계, 미북 관계 뭐 완전히 파탄이 났죠. 이때 당시에 그때부터 새로운 뭔가를 모색해야 된다고 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했던 게 종전선언이고 이후에 밝혀졌지만 이 9월 당시에 한미 간에 꽤 의견 접근이 이루어져 가지고 종전선언 문안까지도 사실은 오고 갔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종전선언을 국제 이슈화하기 위해서 유엔 총회에서 처음으로 네. 9월 22일 날 연설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21일 날 이 사건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가급적 이 사건이 커지지 않으면은 종전선언에 조금 집착할 수 있고 또 북한은 왜 또 친서까지 주면서 이 문제를 좀 무마하려 했느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은 곧바로 그 비핵화 무슨 협상도 있겠지만 대북 제재 완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제재 완화가 가장 큰 국가적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런 흐름에서 본다면 지금 뭐 확실하게 단언해서 당신들 잘못이 이래서 잘못이야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남북 관계를 위해서 조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 사건을 조금은 가라앉히기를 원했을 수는 있다.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건의 본질은 뭐가 되냐면 권력에 의해서 진실관계를 그럼 왜곡했느냐 이 점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지금까지 나온 얘기 중에 두 가지를 주목해서 보고 앞으로 감사나 수사에서도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거 해경이 이미 월북이라는 결론을 내고 수사에 들어갔다는 거. 두 번째 그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만 민정수석실 저 행정관이 해경에 월북을 좀 그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해보라는 거. 왜냐면은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청와대 인사수석실 그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카페로 불러내가지고 그 인사 브리핑을 받습니다. 지금 왜 민정수석실이냐고 그러지만 민정수석실에서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을 담당하기 때문에 국가안보실이 직접 할 수는 없고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아주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사안이 논란이 되자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한 상태이고요. 여야의 정치권 공방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 기록물 공개 여부를 놓고도 양측이 이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목소리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누가 무슨 이유로 어떤 경위를 거쳐 죽음을 왜곡하고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밝혀야 할 차례입니다. 결국 전 정권 지우기 이런 방향을 잡으신 것 같은데 한쪽으로는 기획수사하고 지금 그런 거 하실 때인가? 민생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네,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기록물 공개해서 진실 밝혀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에서는 협조할 생각이 지금은 없다라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이 대통령 기록물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사실 열람할 방법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보시기에 민주당이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안보 사안도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실체 지적 진실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적어도 2020년 국방위 비공개 회의에서 그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다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그 당시 SI 그 정보들을 보고를 받으시고 다 거기서 논의가 됐던 거였거든요. 그럼 적어도 2020년도 국방위 비공개 회의 자료 정도는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걸 공개해서 당시에는 왜 여야 소속 의원들이 다 월북 의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셨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이견을 표출했는데 마치 이견이 없는 것처럼 지금의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어서 좀 놀랍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 말씀 좀 저희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이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여권이 신색깔론을 펴고 있다 이렇게 역공을 했습니다. 보시죠. 공무원 피살 사건을 다시 쟁점화하는 이 과정도 저는 역시 이거는 민생보다는 친북 이미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소위 신색깔론적 접근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강대강 국면으로 몰고 가서 야당을 압박하겠다 이런 의도로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주요 첩보 내용들을 정쟁에 이용하기 위해서 공개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과연 도움이 됩니까? 어느 정파에 도움이 되느냐 이전에 국가의 국익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할 줄 아는 정치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정파에 도움이 되느냐 이전에 국익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정치인이 돼야 한다. 이런 발언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신색깔론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좀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요. 우상호 위원장께서 이제 오늘 그 기자회견 전에 말씀하신 게 이제 민생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 문제에 지금 천착할 때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 달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보시면 민주당이 민영배 의원이 탈당한 겁니다만 민영배 의원이 탈당하면서까지 밀어붙인 법안이 뭡니까? 민생 법안이었나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민생 우선 정당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려면 이 사건은 이 사건대로 진실 규명에 협조를 하고 민생 입법을 더 우선적으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 국회에서 발제를 하고 이렇게 통과를 시키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원구성이 됐습니까? 하반기 임기가 시작된 지가 벌써 열흘이 보름이 지나갔는데 아직 원구성도 안 되고 있고 의장단도 선출이 안 돼 있고 그 상임위원장도 아직 선출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한테만 있습니까? 집권 여당에만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과반 의석을 훌쩍 넘기고 있는 민주당이 지금 협조를 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이 원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민생 법안이 계속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기된 문제는 제기된 문제대로 진실을 그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규명을 해내면 됩니다. 당시에 잘잘못이 있었다라면 잘못한 사람 왜 잘못됐는지 그 규명을 해서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민생 법안, 시급한 민생 법안은 국회를 열어서 빨리 통과를 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자꾸 민생을 앞세워서 그 호도로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밝혀내고 또 민생은 민생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첫 번째 순서에서는 2년 만에 뒤집어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충돌하는 신구 권력의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네, 신구 권력의 충돌은 이 사건에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 인사의 인기와 관련된 내용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신구 권력이 인사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우선 전현희 지금 현 국민권익위원장 임기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여권에서 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에 대해서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논란이 계속되니까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국민권익 보호라는 역할 성실히 수행하겠다. 가장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찾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요,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요, 이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들이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툭 터놓고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물러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신가요?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이 신구 권력 간의 어떤 인사 논란이 나왔던 건 저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국무회의에 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두 사람을 부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히니까 이거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퇴 종용하느냐, 야권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발언을 사퇴 종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실질적인 어떤 사퇴 종용이 있었느냐, 요거는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정권 그리고 그 지난 정권에서 계속해서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정무직이든 공무원이든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이렇게 사퇴를 시키는 것이 법을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전 환경부 장관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이고, 지금 국무위원이 아니니까 지금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국무위원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참여할 권리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여시켰고, 굳이 그렇게 이제 뭐 같은 어떤 정책 기조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꼭 배제를 시켜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은 좀 해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대통령이 좀 포용적으로 이렇게 정치를 그리고 국무를 담당하는 것이 좀 보기 좋지 않을까. 그리고 왜 이 분들이 사실은 임기를 지켜야 되냐면 이거는 정책적인 어떤
동일적인 기조가 필요한 영역이 아니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초당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은 임기를 보장해 놓은 거거든요. 네. 우리가 지난 정권으로 돌아가면 지금 대통령을 하시고 계시는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당시에도 임기가 보장됐잖아요. 그때 정치적인 견해가 일치돼서 그렇게 유지하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감안한다면 지금도 그런 어떤 부분들을 너무 강조하면 결과적으로 내로남불 아니냐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은 사실상의 사퇴를 종용한 것이라면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임기가 정해진 장관급 위원장의 업무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입니다. 야권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면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검찰이 즉각 영장 청구하고 압수수색에 나서십시오.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한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의 목소리, 박홍근 원내대표 목소리 같이 들었는데요. 위원님, 사실 한쪽에서는 뭐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또 한쪽에서는 벌어지는 것이 내로남불이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해당되는 대상들은 이제 지금 뭐 산업부나 환경부의 산하기관장, 뭐 감사 이런 분들인데 저는 이런 분들도 사실은 이제 물러나는 게 옳다고 보지만 그분들이 뭐 굳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일하고 싶다면 그냥 일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방통위원장하고 그 국민권익위원장은 다릅니다. 장관급이잖아요. 그건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가 등장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들이 계속 일하겠다? 이거는 블랙리스트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고 양식의 문제고 염치의 문제입니다. 제가 도대체 이분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한번 국민권익위원회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전현희 위원장이 이런 인사 말씀하셨더라고요. 부패와 반칙이 없는 사회, 불합리한 제대로 인한 어려움 겪겠다. 지금 버티고 있는 게 반칙이에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장관 자리 차지하고 있겠다. 대선 불복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하겠다고 그러는데 국민의 눈높이는 아니 정권이 바뀌었으면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들은 물러나는 게 바로 그게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도 제가 방통위 들어서 찾아봤습니다.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을 실현하겠다. 국민의 선택은 윤석열이었습니다. 이재명이 아니고. 그럼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일하게 해줘야죠. 우리 한상혁 위원장님 혹시 윤석열 후보 뽑으셨습니까? 이재명 후보 뽑지 않고? 자, 네. 아니, 이 문제는 그냥 웃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네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네. 이거는 어떤 국기와 관련된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정권을 바뀐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특히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방송 정책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하나의 정부가 나아가는 지향점과도 관련된 정책이에요. 그거를 지금 그대로 앉아가지고 윤석열 정부에 앉아서 문재인 정부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 때 방금 웃었던 이유는 이런 겁니다. 당연히 사안은 중요한데 개인의 어떤 투표권과 관련된 얘기도 하시고 또 일각에서는 이런 내용이죠. 이런 정무직 같은 경우 일각에서는 여권 일각에서는 이 코드 인사한 전무직 같은 경우에는 이 임기를 계속 누리는 것 자체가 좀 옳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이 이제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행정부처라 그러면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지금 권익위원회 같은 경우는 행정부처가 아닙니다. 사법기관에 해당되는 그런 정도의 어떤 해석을 하는 그런 기관인 것이고요. 지금 이 부분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기관도 아니에요. 들어가면 야당이 추천한 인사들, 여당이 추천한 인사들이 다 있습니다.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들. 그래서 초당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장이 있다 그래가지고 장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초당적인 기관마저도 선거 결과의 모든 것을 사실상 따라서 해임을 시키거나 사퇴를 시키려면 아예 그런 법을 만들어서 네. 제도화를 하면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런 제도화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그런 어떤 법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그러면 정권 바뀌면 모든 임기 남아있는 분들까지 다 사퇴하는 걸로 하자라는 제도를 만들면 되는데 지금 그런 제도 없이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 나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법의 근간
이런 어떤 제도적인 근간을 흐트러뜨리는 것이다. 저는 반대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논란이 지금 제 기억으로만 지금 3번째거든요. 반복이 된 측면이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여야에서 바뀌면 항상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가장 극심하게 있었던 때가 언제냐면 그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있을 때 당시에 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앞장서서 이 그 산하 기관장들 나가라고 했다가 상당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있었던 게 언제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로 새롭게 여야가 공수교대가 되면서 당시에 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지금 산업부 블랙리스트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로 다시 여야에서 정권 교체가 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저는 3번이면 이제 우리가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될 때가 됐다. 이제는 법과 제도를 그렇습니다. 정비해야 될 때가 그러니까 됐다. 법 따로 법은 임기를 보장하고 있고 현실은 정권이 바뀌었는데 임기를 채우는 게 이전 정부, 이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법 따로 현실 따로이기 때문에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급 이상의 정무직 자리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기와 함께한다. 뭐 이런 부칙 조항을 하나 신설을 해서 이런 논란을 이제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 순서에서는 정권 교체기 때마다 반복되는 인사 문제 그리고 대안의 필요성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저도 이제 뭐 알박기 논란, 뭐 사퇴 종용 논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걸로 얼굴 붉히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오늘 집들이를 한다고 하네요. 그 내용부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정권 초기에 대통령도 아니고 윤핵관도 아닌데 이렇게 대통령 부인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던 적이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공식적인 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 뭐 어떻게 좀 방법을 알려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보다 요즘 어쩌면 이 언론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건 김건희 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후에도 계속 다룰 거고요. 우선 첫 내용부터 다뤄보자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들이를 한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 초청 행사가 열리는데 오늘 집무실 완공 기념으로 지역 주민들을 부르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통령 청사에서 집들이를 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2층 주 집무실이 완공된 기념으로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기업에 계신 임직원분들을 일정 부분 초대를 해서 집들이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주말마다 대통령 내외가 어떤 일정을 하는지 뭐 지난주에는 뭐 영화를 보는 일정이 저도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네. 그런 식으로 좀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좀 넓히는 이제 모양새를 이제 띠고 있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게 이제 시민들, 국민들과의 소통의 어떤 방향으로 나오는 이제 행보들일 것 같은데 사실 소통이라는 것은 저렇게 뭐 국민들을 이제 뭐 집들이를 하면서 모아놓고 뭐 하고 하는 것도 소통이겠지만 결국에는 국민들이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듣고 그에 맞춰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가도 어렵고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제 오늘 행사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참석을 한다라고 하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들의 영부인들을 차례로 만나서 이제 이목이 굉장히 집중됐습니다. 차장님, 그런데 이 일정들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나온 게 사실이에요. 네. 이 전임 대통령들의 영부인들을 차례로 만나 뵙는 이유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도 영부인 처음 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해보신 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문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보라고 봅니다. 자문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잘못된 프레임에 좀 갇혀 있는 게 조용한 내조라고 하잖아요. 네. 조용한 내조란 말 이제 쓰면 안 됩니다. 필요한 외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 직을 잘 수행하는데 배우자로서 할 일이 있다라면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또는 다른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할 수 없다. 그럴 때는 배우자라도 나서서 내가 그런 곳에 가서 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필요한 외조로 하겠다라고 좀 모두 전화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것을 비공식적으로 쉬쉬하면서 하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사고가 생길 개연성이 크고 누군가 호가호위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이라 하더라도 행사라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관리하고 통제하고 누구나 투명하게 사전은 경호 문제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사후에라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라면 저는 이 새로운 영부인의 상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듣다 보니까 이 말이 떠오르네요. 세상에 없는 거 세 가지가 비밀, 그리고 공짜, 정답이라고 하는데 비밀로 뭐 이렇게 다니는 거 뭐가 좋겠습니까? 뭐 다 공개하면 좋죠. 그래서 저는 들었던 것 중에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조용한 내조라는 표현 말고 필요한 외조를 하자. 필요한 외조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얘기한 것이 김건희 여사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실 예상하는 거는 당연히 영부인의 어떤 역할이죠. 지금 어제는 이제 고 심정민 소령 추모음악회 뭐 이런 거 굉장히 필요한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마저도 지금 뭐 하나의 어떤 그 제도권 밖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비춰지고 이런 현실이잖아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영부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 선거 기간 과정 속에서 난 내조만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을 왜 바꾸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좀 먼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실질적인 어떤 행보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공인이 아니라 사인들이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어떤 부작용들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공약이다, 제2부속실을 안 만든다 그런 공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원활하게 잘 작동되고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 필요하면 사과 이거 하고서 제대로 된 영부인 역할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영부인들을 차례대로 만나는 것을 두고 이 일각에서는 어떤 평론가가 또 기사화가 됐던데 평론가의 말이 이 김건희 여사도 나도 영부인이다 어떤 이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부인들을 만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얘기가 들리는 게 위원님. 또 어떤 행보는 또 공개가 됐고 또 어떤 행보는 공개가 안 돼서 또 구설수에 오르고 또 17일 날 만났던 김정숙 여사와는 또 시간도 짧고 관련 사진도 공개가 안 되면서 뭐 여러 가지 구설수들이 계속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끊지 못하는 국민적 관심을 뭔가 논란으로 가는 이 장면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근데 그거는 그 국민의 관심, 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언론의 관심에 관한 거죠. 예를 들어서 김윤옥 여사 찾아뵙는 것 아직 이제 하지 않았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 그 김옥숙 여사 찾아뵙는 거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언론의 관심이 덜 하겠죠. 네. 그러나 봉화마을을 간다든지 평산마을을 간다든지 이거는 뭐 굉장히 국민의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앞장서서 이 문제를 계속 그 쟁점화 시키는데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무슨 수행한 분이 어떻다, 제2부속실이 어떻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민주당에 굉장히 조금 그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봉화마을에 가서 이제 권양숙 여사를 만났는데 90분 동안 굉장히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측하고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마음이 통하도록 대화가 된다면은 현재 그 야권으로서는 중요한 정치적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현재 야권의 정치적 기반이라는 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세력,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세력, 또 뭐 관련해서 이제 뭐 5.18과 관련된 어떤 이제 그 역사적인 그 일들 이런 게 있는데 이순자 지금 여사와의 그 저 만남이 이제 5.18과도 관련이 돼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번 5.18 때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전부 그다음에 그 100명이 넘는 그 저기 여당 의원 거의 대부분을 다 대동하고 광주에 방문해서 5.18 묘역에 참여를 하니까 광주 민심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 5.18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조치가 딱 하나 남았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도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절차를 거의 이제 밟아왔습니다. 남은 거 한 사람이 있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는 대통령실이 잘 설득을 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와 광주와의 어떤 그 사과와 용서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국민 화합에 큰 그 업적을 남길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크게 흔드는 일입니다.
이래서 저는 민주당이 조금 과잉 대응한다고 보고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가 한 행보 중에서 뭐 그 과도하게 대통령 부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잠깐 사진도 나오지만 같이 뭐 수행했다라든지 이런 좀 그 부분들은 있지만 그런 거는 이제 조정해 나가면 되고 대통령 부인이 엄연히 있는데 없는 것처럼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마죠. 이건 옳지 않은 일이죠. 대통령 부인이 있으면 그에 맞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게 옳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이러한 김건희 여사 행보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의 순간이 왔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대선 때 국민께 약속한 대로 그리고 지금 국민 다수가 원하는 대로 조용한 내조에만 집중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께 공약 파기를 공식 사과한 후 제2부속실을 이제라도 만들어서 제대로 된 보좌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제2부속실의 필요성을 언급을 하고 나선 상황이고요. 이제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중권 전 교수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개인적으로 흠을 잡을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약한 골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번에도 무속인이다, 무당이다 이렇게 공격했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공식 비공식 이렇게 가는 거고 그냥 그 한 사람이 영부인이 방문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서 자기한테 친한 사람, 편한 사람을 갖다 데리고 갔다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런 식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도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네, 이제 진중권 전 교수의 목소리까지 함께 들었고요. 변호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니만큼 뭐 공약으로 하긴 했지만 제2부속실 폐지하긴 했지만 다시 좀 되살려야 된다.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좀 나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제2부속실을 폐지하는 것의 전제는 김건희 여사가 계속해서 이른바 조용한 내조를 한다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는 조용한 내조라는 말뜻도 어떤 것인지 모호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지금 행보를 아무도 조용하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용한 내조라는 전제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제2부속실을 폐지하는 공약 자체의 전제가 이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2부속실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더라도 적어도 김건희 여사를 공적으로 어떻게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어야만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사고를 좀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사진 같은 것, 특히 이제 대통령실에서 찍힌 그 부부의 사진이 사적 통로로 유통됐던 것은 사실 굉장히 좀 치명적인 것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은 굉장히 또 우리 국가 안보시설 아닙니까? 그곳에 있었던 사진이 사적 통로로 유통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경호라든지 국가 안보 문제와 어떻게 직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런 식으로 사적으로 유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를 적어도 공적으로 전담해서 맡아줄 기구가 지금이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심도를 저희가 한번 볼 수 있는 척도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에서 이 분석한 결과요. 취임일이었던 지난 5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이 윤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의 검색 빈도를 찾아봤더니요. 굉장히 김건희 여사가 더 높은 것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 그 꼭지점들만 봐도 좀 많이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 김 여사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서 보면은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긍정평가가 40%대로 떨어졌는데 그 부정평가 중에 한 항목에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구자영 차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관심도는 이만큼 높은데 뭔가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 긍정적인 이 차원으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자꾸 주목을 받는 상황은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본질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인 요소가 국정 운영이라는 중차대한 본질을 좀 가리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지지도가 약간 깎아먹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영부인에 대한 어떤 이 대통령 부속실 내에 배우자 팀이라도 만들어서 공식화해서 이 비본질적인 김건희 여사 행보가 더 이상 국민의 주목을 받지 않도록 늘 누구나 청와대 홈페이지 검색하면 어제는 김건희 여사가 누구를 만났구나, 어떤 행보를 했구나, 이걸 알 수 있게 한다라면 더 이상 불필요한 관심을 갖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늘공이라는, 그러니까 늘 공무원인 척추와 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늘공이 받치고 있고
그 김건희 여사를 도와주는 사람은 어공 아닐 거 아닙니까? 몇 사람 채용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수족처럼 함께 호흡을 맞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몇 사람 사적으로 채용했다고 해서 대한민국 이 국정 운영이 흔들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지나친 이 배우자에 대한 관심은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실이 하루빨리 제2부속실은 폐지했지만 네. 한 달 해보니 배우자에 대한 어떤 지원 체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배우자 팀을 네. 빨리 신설해야 되겠다. 양성화하게 되면 더 이상 국민들의 불필요한 관심은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저런 잡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실 내부의 이제 홍보기획 비서관 자리에 인선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공석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탁현민 전 비서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요, 위원님.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일종의 역할론도 언급이 된다고 하던데요. 김건희 여사도 이제 관심은 많으니까 그것이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향상이나 이제 이미지 개선에 뭐 도움이 되겠죠. 근데 탁현민 같은 그 비서관을 찾는다는 말은 뭐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그 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미국에서 마케팅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에 빌 와인스트롭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마케팅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혹독한 선생이었는데 마지막 수업 시간에 딱 얘기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배운 거 다 잊어먹어도 좋으니까 두 가지만 잘해라. 첫째, 최고의 제품, 최고의 서비스 만들어내라. 두 번째, 홍보, 특히 TV 광고 잘해라. 그럼 당연히 묻겠죠. 그럼 둘 중에서 어느 게 중요합니까? 하니까 그 와인스트롭 교수가 얘기합니다. 제품이 별로면은 홍보를 잘하면은 반짝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실패한다. 그러나 만약에 제품과 서비스가 좋으면 홍보는 조금 실패하더라도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다. 홍보 아무리 잘해도 그냥 포장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정책 방향, 외교 안보, 경제 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꾸준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잘 밀고 나가면은 언젠가는 지금은 49%지만 언젠가는 국민이 알아줘서 59%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탁현민 같은 쇼를 생각할 게 아니라 얼마나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하게 잘 이끌어갈까 그 점을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네, 어떤 탁현민 전 비서관에 대한 이런 평가는 또 이 진영마다 또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에서는 광폭행보 이어가고 있는 김건희 여사하고요. 변화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 여론 짚어봤습니다. (2년간) 아버지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던 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향해 도박꾼, 월북자, 갖은 꼬리표를 달아 손가락질했습니다. 아들은 어느새 죄인이 되었고 그렇게 잊혀졌습니다. 저희 가족들을 일단 국가에서 월북자 가족으로 이렇게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면 나가지 않고 집에서만 거의 지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의 싸움은 외로웠습니다. 아버지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월북자 가족이란 꼬리표에 고3이었던 아들은 군인의 꿈조차 포기해야 했습니다. 아빠라는 말만 꺼내면 눈물 흘리던 10살 동생은 이제야 아버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빠 얘기를 하니까 딸은 아빠 곧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사망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면서 그때 엄청 많이 울었어요. 같이 부둥켜 안고. 망망대해에 표류됐던 대한민국 국민. 북한군이 겨눈 총부리 앞에서 그는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수많은 헌법 조항. 어떤 것 하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증거 하나 없이 월북자로 낙인 찍은 국가. 국가가 봉인한 아버지의 마지막 기록. 그리고 국가가 빼앗은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 석자 떳떳하게 부르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대준 씨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국회에 입성한 지 2주 됐는데요. 공개 행보를 안 하다가 어제야 이렇게 TV 앞에 섰습니다. TV 앞에 섰다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지지자들 앞에 섰습니다. 지지자들을 만났는데요. 어제 인천에서 만난 그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살 많이 빠졌다 그러는데 아니 일부러도 빼는데 선거 한번 할 때마다 7kg 빠지거든요. 우리 의원님께서 당을 바꿔주시는데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꼭 하실 거지요? 의원님 끝까지 지지할 거고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자, 국회 입성한 지 2주 됐는데 얼굴 안 보이다가 어제 이 지역구에서 모습을 드러낸 이 인물 보셨겠지만 이재명 의원입니다. 소장님, 네. 이렇게 2주 만에 공개 행보를 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당 대표에 나오려는 어떤 출마 명분을 이제부터 쌓아가는 것 아니냐, 어제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선 패배 이후에 이제 책임론이 굉장히 비등했잖아요. 거기에 네. 가장 결정적 대상의 어떤 인물로 지목이 돼 있었기 때문에 공개 행보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장면이었던 건 맞죠. 네. 하지만 계속해서 칩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공개 행보의 어떤 시점이 왔다라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지금 보니까 뭐 우리가 속칭 개딸들이라는 그 지지자들과의 모임을 처음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과격한 언사는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자중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어제 던진 것 같은데 네. 이제부터는 아무래도 뭐 전대 장면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네. 지금 뭐 일부에서 나오지 말라, 일부에서 나가라 뭐 이렇게 하나의 어떤 집중적인 대상이 이제 언급의 대상이 지금 되고 있는데 조만간에 아마 그런 어떤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그런 시작의 어떤 행위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뭔가 조만간의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잠시 언급이 되긴 했지만 어제 자리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지지층을 향해서 좀 과도한 표현은 자제해달라 당부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표현이나 이런 거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과도한 표현을 하게 되면 공격의 빌미가 되고 말이란 칼과 같아서 사람들이 살을 뵙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은 좀 포지티브하게 우리 개딸 여러분들, 양아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거는 설득에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안 돼요. 과격한 표현, 거친 표현 이런 것들이 최근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적개심을 강화할 뿐이죠. 네, 그러니까 당부하는 목소리 같이 들으셨는데 사실 당내에서는 팬덤 정치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결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러니까 조금 자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같이 했고요.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무엇보다 전당대회 관련해서 특히 친이재명계 쪽에서는 룰의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룰 변경에 대해서는 개파를 떠나서요. 예전부터 얘기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민주당의 룰이 어떻게 돼 있냐면 대의원 45, 그다음에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5, 그러니까 합해서 45죠. 그다음에 나머지 10%가 일반 국민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요. 이게 과연 국민들의 민심과 당심을 제대로 반영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대의원의 표를 45%나 반영하게 된 것은 사실 민주당이 여러 가지 좀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들은 좀 긴 얘기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 현실적으로는 대의원이 지금 45%가 되어 있지만 이것을 당심을 좀 반영하고 민심도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이 개파 갈등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 룰을 변경하는 것이 또 개파 간의 갈등으로 좀 비화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개파를 떠나서 이 룰 자체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부분을 고치다 보면 또 개파 갈등이 심해지고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저번에 한번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게 선수들이 다 뭐 동의하거나 하지 않으면 이 룰을 손대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으로서는 뭔가 이 개파를 위한 룰 변경이 아니라 얼마나 민심이나 당심을 받아서 이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국민들께 나아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놓고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이재명 의원이 이 전당대회 룰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관철되는 당, 또 당원 조직이 단단한 정당, 그게 진정한 민주정당이고 일단 개항을부터 당원을 2배 정도는 늘리자.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개항을부터 당원을 2배 정도 늘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당대회와 관련된 어느 정도의 입장을 좀 밝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대 룰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첫 행보에서 이제 전대 룰을 언급한 거는 어떻게 하든 고칠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핵심은 사실은 지금 대의원이 과대대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한 사람이 당원이라든가 국민의 몇십 배의 어떤 투표 효과를 거두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민심과 굉장히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 대표가 될 때 국민의힘이 사실상 이 대표 뽑는 룰을 완전히 바꿨어요. 네. 그래가지고 국민의 민심을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룰로 이제 변경하면서 사실 국민들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이번 전대룰 변경에 있어서도 사실은 민주당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그런 어떤 노력들 그렇게 해서 권리당원이라든가 국민이라든가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더 열어주는 것이 차기의 어떤 선거들에서도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룰 변경에 관해서 민주당 내 관심이 굉장히 뜨거우면서도 또 한 명의 인물에도 굉장히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경수 전 지사인데요. 이번 광복절 특사로 사면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친문계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가 어떤 구심점이 돼서 새로운 당내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하면은 당연히 이제 친문 적자로서 당시에 또 많은 이제 지지자들도 계시고 또 친문 계열의 어떤 적통성도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8.15 사면이 되신다면은 당연히 친문의 구심점으로 떠오르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면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두고 좀 앞으로 차차 지켜봐야 될 텐데요.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개파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또 친문의 어떤 그 구심점이 나타나서 또 친문 세력들을 규합하고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지켜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리고 뭐 이번 정권의 2인자라고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8.15에 어떻게 김경수 지사를 사면할 수 있는 가능성 지금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김경수 지사는 절대로 사면하면 안 됩니다. 김 지사는 우리 그 민주주의의 그 근본적인 원칙, 선거, 여론을 조작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무슨 친문의 적자고 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수준 높은 국민이 여론을 뒤집고 선거판을 흔든 이런 분을 다시 받아들이지 저는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게 이제 신의 한 수다. 보수 세력을 분열시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경수 지사를 사면하게 되면은 친문이 세력을 다시 모으면서 이재명 의원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정치적 계산을 누군가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꼼수가 아니라 정도로 가야지 우리 자유민주주의라는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이어서 좀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논의하는 윤리위 개최가 굉장히 임박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윤리위 위원장인 이향희 위원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활동에 대한 추측성 정치적 해석이 제기되고 있고 당 사무처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 더해지면서 정상적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 차장님.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을 담았다는 해석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름은 없지만 저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전체 다 이게 징계위에 회부된 이준석 대표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윤리위가 열려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두 번의 전국 선거,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 이 두 번의 선거를 승리로 이끈 승장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역으로는 국민의힘에서 이제 표심 사냥이 끝났으니까 네. 사냥개를 삶아먹는 이제 토사구팽의 시간이다. 이렇게 지금 비춰지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10년 동안 이 정치권에서 활동하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내공을 키워온 사람이기 때문에 윤리위 결정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당원권 정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정치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리위와 이준석 당 대표 간의 어떤 정치적 힘겨루기 이런 양상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에 비대위원으로서 같이 일했던 바도 있는데 지금 뭐가 그렇게 좀 화가 난 걸까요? 뭐라고 보십니까, 위원님?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화가 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되는데
첫째 이제 경찰 수사가 있고 이제 지금 윤리 결정이 있는데 경찰 수사는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여파로 지금 결론이 안 납니다.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여당 대표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그 결론을 내겠습니까? 그걸 결론 내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마도 경찰청장 바뀌고 서울경찰청장 그 인사 다 나고 조정이 돼야지 아마 판단 내지 현재 경감 경위 수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아마 그분들이 그 저 사건 결론 내기 힘들 겁니다. 두 번째 윤리위. 그럼 그 경찰 수사 결과도 없는데 어떻게 그 뭐 징계를 논의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논리인데 제가 알기로는 내일 모레까지 아마 그 윤리위원회에서 그 이준석 대표 측에 그 자료를 다 내달라고 한 것 같은데 네. 그 내달라고 한 자료 중에는 팩트 뭐 예를 들면 뭐 성상납을 했느냐 아니면 뭐 무말하려고 했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질문 중에는 대표로서 네. 당의 대표로서 품위 유지를 했다고 보느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품위 유지 위반을 했냐고 보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찰이나 뭐 검찰의 수사의 결과에 의한 그 팩트보다도 어떤 정치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여당 대표로서 품위를 유지했느냐 이 문제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꼭 그 이준석 대표가 품위를 유지했다고 할 수도 없고 못했다고 할 수도 있고 하는 판단의 문제가 조금 개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방향으로만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조금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막바지에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데 윤리위 안에서 어떤 판단이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어떤 판단이 내리더라도 그 판단은 나름 존중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 차기 공천을 논의할 수 있는 혁신이 출범을 앞두고 있고요. 이 과정 속에서 이른바 친윤계와의 대립은 격화되고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런 표현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겪어보지 못한 유형의 대통령인 건 맞다. 보수 노무현 같이 되고 있다. 보통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친윤계와는 대립이 격화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조금 호의적인 이준석 대표가 뭐 어떤 정치적인 전략 같은 게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준석 대표로서는 그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과 만약에 각을 세운다라면 네. 이건 이제 정적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대 대통령과 이 각을 세우지 않겠다, 대통령과 함께하겠다라는 뜻을 저렇게 피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 해부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탄생을 시켰는데 예. 대통령을 떠받들 이 세력이 지금 없는 겁니다. 네. 워낙 갑작스럽게 이 정치권에 입문해서 경선 통해서 대선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하다 보니까 역대 대통령은 모두가 자신의 국정 운영을 떠받칠 세력이 있었거든요. DJ 김대중 대통령에게는 동교동계, 김영삼 대통령에게는 상도동계, 예.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친이계,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친박계, 문재인 대통령도 친문계라고 하는 실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의 중심 역할을 잡고 국회를 통해서 이 행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을 뒷받침을 해줬는데 지금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로 가 계시지만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노력을 해줄 만한 마땅한 사람이 없거든요. 단지 몇몇의 윤핵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누가 윤석열 정부의 이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대표 주자냐? 이준석이냐? 이준석은 아니라고 이제 윤핵관 또는 이 그 내부에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친윤 세력의 어떤 구심을 내세우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이준석 흔들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 순서로 여야 모두 당내 권력에 얽힌 이해관계에 대해서 해부를 좀 해봤습니다. 네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내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를 면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회 전에 사전 예약을 해야 하고 신속 항원 검사 등을 받아 음성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엔 누리호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장마가 예보되면서 재연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누리호 발사의 예비 기간은 23일인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한국전력은 화요일에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폭을 공식 발표합니다.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다음 달 가스요금과 동시에 올라 가계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서울 도심 속 피서지인 한강공원 수영장이 이번 주 금요일 3년 만에 개장합니다. 2020년과 2021년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자, 홍 앵커, 지금 보니까 회색빛 주말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정말 흐립니다. 네, 흐리고 정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일요일이죠. 한낮엔 서울 29도, 광주 32도를 기록하겠는데요. 강원 남부 산간과 전북 동부, 영남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있다고 하던데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영남 지방인데요. 특히 대구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33도까지 오르면서 폭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을 땐 볕이 강한 시간에 야외 활동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도 충분히 마시는 것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어서 이번 주 날씨 좀 알려주세요. 네, 장마가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내일 저녁에 제주도 장맛비를 시작으로 화요일엔 남해안, 주 후반에는 충청까지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이 라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